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에너지 AI 학습도직 오늘 이제 원래 6차의 두 번째 시간이죠. 저희가 한 번에 두 제가 강의해야 하는 게 하나 있고 또 이제 모셔서 발표 듣는 게 하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시간이고요. 이제까지 이런 길을 걸어왔습니다. 4월 달에 머신러닝 기본 개념 시작해서 파이프라인, 사이키넌 파이프라인 만드는 거 하고 베스트 모델 찾는 거, 트리 모델, 그리고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까지 했고요. 이번에 넌리니어 모델 오늘 할 차례고요. 그리고 다음이랑 그 다음이 이제 앙상블 모델이랑 뉴럴 네트워크로 되어 있는데 사실 트리 모델 할 때 좀 다뤘잖아요, 앙상블 모델을. 그래서 가우시안 프로세스를 할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은 다른 게 아니라 가우시안 프로세스가 무슨 옵티마이제이션 쪽에 많이 쓰이고 되게 실험하시는 분들 조건 잡는 데 도움될 것 같아서 해볼까 싶고요. 요 딥러닝 쪽은 지금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시간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까지 또 워낙에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번 좀 이렇게 얼굴 보는 자리 하나 만들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넌리니어리티 비선형성이 주제인데요. 일단 비선형성 얘기하는 선형성을 먼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선형성의 정의는 일단 위키피디아에 이렇게 돼 있을 때 영문이랑 한글 위키에서 가지고 왔는데 직선처럼 똑바른 도형 또는 그와 비슷한 성질을 갖는 대상, 이러한 성질을 갖긴 변환되어 있고요. 이렇게 두 개의 성질을 만족해야 됩니다. 가산성이라고 하는데 이 f라는 함수가 선형이다라는 게 말이 되려면은 fa 플러스 b는 fa 플러스 fb여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확장을 하면은 이 동차성 호모지니티 됩니다. fka는 kf가 됩니다. 이거를 만족하면 선형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그래프에 그리면 대강 이렇게 정말 직선이 나옵니다. 요게 수학적인 의미의 선형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우리가 잘 쓰고 있는 파이프라인에다가 선형 회귀를 하나를 박아 넣겠습니다. 사이킨런에 있는 리니어 모델에서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모듈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여기다 LR을 선택하면은 그 선형 회귀가 작동되게 이렇게 딱 하면은 이제 어떤 데이터를 넣어도 그 카테고리컬 데이터는 원하디 코딩이 되고 뉴메리컬 데이터는 스탠다드 스케일링이 돼서 마지막에 리니어 리그레션이 되는 파이프라인이 생깁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가 만들었던 펭귄 데이터셋을 넣었어요. 그 펭귄의 신체 치수랑 사는 곳과 종을 넣어서 체중을 측정하는 모델을 넣으면은 위쪽에 있는 게 선형 회계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트레인의 R스퀘어가 0.88쯤 나오고 밸리데이션이 0.86 나오고요. 러닝 타임이 0.01초. 사실 더 짧게 나올 수가 없는 시간이 나왔습니다. 그 노트북에서 돌렸고요. 근데 우리가 저번에 제가 좋다라고 얘기했던 랜덤 포레스트 리그레스는 시간이 34배가 걸렸고요. 되게 과적합이 발생을 했었고 저번에 해결이 덜 됐죠. 여기에 트레이닝은 0.98인데 이 테스트가 0.85가 나왔습니다. 오히려 얘보다 못해요. 그죠? 그래서 리니어 레그레션이 굉장히 꽤 괜찮은 모델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일단 여기서 일단 우리가 만든 파이프라인에서 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잠깐 볼게요. 우리가 넣은 데이터들의 X 인자는 펭귄의 종, 그리고 섬, 그래서 서식지죠. 그리고 부리 길이, 부리 위아래 폭, 날개 길이, 그리고 성별까지 해서 총 6개의 인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 이퀘이션에서의 그 코이피션트, 요 웨이트에 해당하는 걸 뽑아내려가면은 11개가 나왔어요. 이게 어떻게 된 영물일까요? 자, 맨 처음 시간에 얘기를 해서 아마 기억이 안 날 수 있는데 이 데이터를 넣으면은 여기서 카테고리컬 데이터가 원하디 코드를 거친다고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얘가 종이 아델리, 친스트레, 젠투, 그리고 서식지는 디스코, 드림, 톨가슨, 그리고 성별은 피메일, 메일 이렇게 각각의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다 읽어서 얘를 가지고 원하는 인코딩 0과 1로 표현됩니다. 나머지는 스케일링 되긴 하지만 이제 그 개수는 변하지 않고요. 그래서 3개가 8개를 뿌려버리는 마법에 의해서 전체가 총 11개가 됩니다. 여기가요. 그런데 11개이면 안 됩니다. 왜냐면 여기에 요 바이어스가 또 붙어 있잖아요. 요 나머지 웨이트들은 COFE, 그러니까 코에피션트라고 하는 요 속성을 봐서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요 바이어스는 인터셉트라는 그 속성을
출력을 시키면은 4137.5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총 12개의 웨이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1개의 그 웨이트와 또 하나의 바이어스에서 12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그 선형 회계에서 가장 장점 중에 하나는 요 인자들의 중요도가 바로 여기 요거로 나와버립니다. 그냥 개수로 나와버리죠. 그래서 개수가 크면 중요한 거고 작으면 중요하지 않다는 게 됩니다. 절대값이요.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 하이브 파라미터 튜닝을 좀 빡세게 했습니다. 네, 그리드 서치도 해보고 랜덤 서치도 해보고 베이지안도 해보면서 그리고 이렇게 손으로도 한번 해보면서 디시전 트리가 이제 좀 그 언더피팅에서 오버피팅으로 가지 않고 저스트 핏 되게 만들어 했었는데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지난번 슬라이드를 가지고 오면은 모델을 학습하고 성능을 평가하고 떻게 하면 더 잘 될까를 고민하면서 하이퍼를 바꿔보면서 이거를 이제 거의 무한 반복에 가깝게 반복을 해야 됐었죠. 손으로 하면은. 그래서 요거를 좀 편하게 하려고 그리드 서치, 렌더 서치, 베이지를 했던 건데 선형 회계는 이게 필요할까요?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없어요. 그냥 여기서 그냥 요것들이 다 나오고 끝이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더 짧아요. 그래서 어떤 모델을 만들던 간에 베이스 모델을 한번 돌려보기 너무 좋습니다. 한번 돌려봐서 설마 얘보다 성능이 나쁘진 않겠지라는 심정으로 가져가면 좋죠. 그런데 아까 펭귄 데이터셋에서는 랜덤 프레스도 좋았어요. 성능이 분명히. 제가 이번에 좀 제가 임의로 데이터셋을 만들었습니다. X0, X1, Y2 그리고 Y로 이루어진 X0부터 X까지 있고 Y로 이루어진 301개의 데이터가 있는 셋을 만들었고요. 얘도 특이하게 만들었어요. X1과 Y의 관계는 약간 이렇게 뭔가 끌개를 그리는 게 됐고 X1과 Y2의 관계는 뭔가 폭물선 X2와 Y의 관계 약간 삼각형 비슷한 그림을 그리는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얘네들 셋이 어떤 조합이든 간에 더해져서 Y가 제대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다 리니어 리그레션을 대입을 하면은 적용을 하면은 둘 다 비슷한 모양이 나오면서 성능이 뭐 0.9가 나쁜 건 아니지만 이렇게 패턴을 설명한 건 되게 일단 좋은 건 아니에요. 뭔가 상당히 부족한 게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자 이게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안 나올까요? 성능이. 그러니까 랜덤 포레스트 해볼게요. 랜덤 포레스트를 돌리면 아까 성능이 더 안 좋았잖아요. 살짝. 얘는 정확히 잘 맞춥니다. 이 경우에.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 X0부터 X2까지를 가지고 Y를 만들 때 얘들의 그 교호작용을 넣었어요. X0 곱하기 X1을 넣었고 그리고 X1 곱하기 X2를 넣었어요. 그런데 이런 리니어 리그레션은 여기 있는 항들의 선형 결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게 커버가 안 됩니다. 그래서 비선형성이 잘 커버가 안 돼요. 대신에 랜덤 포레스트 같은 3D 모델들은 비선형성을 상당히 잘 커버하기 때문에 성능이 좋은 거고요. 아까 펭귄 모델은 왜 얘가 더 성능이 안 좋았냐? 선형성이 되게 강한 데이터셋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선형성 밖에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비선형성을 조금이나마 반영을 하고자 하는 게 이제 폴리노미얼 피처를 넣습니다.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셋이 X 피처가 X1, X 두 개밖에 없는데 얘들을 시키면은 X1, X2, X1 제곱, Y2 제곱 이렇게 세 개 항이 더 들어가면서 교호작용이라던가 그리고 어떤 항의 제곱에 의한 게 들어갈 수가 있죠. 만약에 여기다가 이제 뭐 애초에 여기다 피처 엔지니어링 해서 원 오브 X1 또는 원 오브 X2 같은 거를 넣으면은 이제 서로 X1분의 X2 이런 것도 나올 겁니다. 이런 것들을 넣으면은 이거를 다 손으로 일일이 만들어주기는 너무 노가다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사이킨런에 있는 프리프로세싱 모듈 중에서 그 폴리노미얼 피처즈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뭐냐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폴리노 피처즈 디그리가 몇 차만 넣어주면은 알아서 피처들을 이렇게 되게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5차 넣으면은 어마무시한 양의 피처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그 이렇게 파이프라인 안에다가 박아 넣으면요. 여기 제가 스케일러 앞에다가 폴리노미얼을 넣었잖아요. 그 말은 폴리노미얼을 거친 다음에 스케일링을 한 뜻이고요. 이렇게 하면은 파이프라인이 이렇게 생깁니다. 데이터가 들어가면은 카테고리컬 데이터는 일로 잘 들어가고 이제까지 뉴메이컬 데이터는 스케일링만 됐었는데 여기서 입력받은 요 디그리에 의해서 없던 항이 생기면서 그거를 가지고 스케일링을 하고 나머지 합쳐나가 됩니다. 만약에 여기 폴리노 퓨처를 여기다 안 넣고 여기다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카테고리컬 피처와의 교호작용도 같이 고려하는 게 됩니다. 그렇죠? 대신에 이제 그땐 또 막 값이 막 커지거나 할 수 있으니까 이 스케일러도 아예 밑에다가 날릴 수도 있어요. 요런 몇 가지 트릭이 있습니다. 정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서 먼저 여기서 그 프리 프로세싱 여기에 해당하는 것만 여기다가 그 트레인셋의 첫 번째 데이터만 딱 넣었어요. 첫 번째 데이터가 아까 X0, 1, 2 딱 세 개밖에 없잖아요. 여기 카테고리 컬이 없습니다. 그렇죠? 카테고리 컬이 없기 때문에 아까 펭귄처럼 서식지라던가 성별 때문에 컬럼 수가 늘어날 일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세 개를 넣었는데 10개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 10개가 어디서 왔냐면 여기서 온 겁니다. 폴리노미얼 피처. 제가 디그리를 투로 넣었기 때문에 2차가 되면서 이런 항들이 생긴 거예요. x1, x2, x3, x4 예, 여기 웨이트 1부터 웨이트 4, 웨이트 5, 6, 7, 8, 9가 생긴 겁니다. 얘가 주로로. 이때는 그냥 그 전철이기 때문에 여기 웨이트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웨이트가 0으로 잡힌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순서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중요하냐면 그랬잖아요. 얘들은 그 개수가 각 항의 그 중요도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항이 몇 번째 오는지 알아야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몇 차가 오든 간에 대강 이런 식의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웨이트가 맨 앞에 오고요. 그 다음에 각 항이 그냥 1차로 오고요. 그 다음에 2차로 올 때는 얘 각각의 x1, x2, x3에다가 x1이 곱해진 게 오고요. 그 다음에 x1을 제외한 x2, x3에 x2 곱해진 게 오고요. 그 다음에 x3 제곱이 오고요. 이런 식이 됩니다. 요거를 모르면은 결과를 요 숫자를 보고서 이 어떤 항이 중요한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거 한번 체크해 보면 좋아요. 그리고 성능이 굉장히 좋아지죠. 제가 그래 여기서 이런 거 넣었다 그랬잖아요. 아까 얘들이 이렇게만 했을 때 커버가 안 돼서 이게 커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좀 이렇게 유의미한 항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1.375, 0.15, 1.3 이런 애들이 그 항들이고 이런 애들이 이제 그 비어있는 항들입니다. 자, 이제 비선형성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선형성은 아까 선형성의 정의가 이거였잖아요. 비선형은 당연히 이제 저기에 적용이 안 되는 게 비선형성이겠죠. 예를 들어서 fs는 x제곱이 있다고 할게요. 다 아시겠지만 이 식이 이렇게 됩니다. 그쵸? 왼쪽 게 가산성 동차성이 성립을 안 해요. 그러니까 다 이게 다 안 되는 거 아시니까 이 자리에 계실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비선형입니다. 그래서 x제곱, 뭐 익스포넨셜, 사인, 코사인, 로그 이런 거 전부 다 비선형이고요. x분의 1 뭐 이런 거 다 비선형이고요. 또 폴리노미얼은 리니어 리그레션에다가 비선형성을 더해주는 게 돼요. 그러면 그렇죠? 이렇게 돼서 아까 확장했다고 말을 한 게 얘로 커버가 안 되니까 얘를 도입을 해서 들여와서 혹시 얘가 필요한 건 아닐까라고 하는 게 됩니다. 대신에 이제 이런 아까 X1, X2, X2의 제곱에 X3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해석할 때는 이 곱해진 항들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거를 보지 않으면 그 숫자 노름이 되게 너무 쉬워요. 사실 항이 막 늘어나면은 어떻게든 끼워 맞추기 되게 좋아지잖아요. 그게 과적합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은 그냥 폴리노미알로 막 6차, 7차 하면서 잘 맞는다고 논문 내신 분도 있어요. 그런 논문들은 사실 좀 값어치가 좋다고 보기는 힘들겠죠, 아마. 만약에 넣어서 좋아졌다면 이 항이 어떤 물리적인 또는 화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게 이 모델은 뭘 밝혔다까지가 돼야지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사이키노 웹사이트에 가면은 지도학습 쪽에서 보면요. 선형 모델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렇게 한 18가지 정도 있는데 맨 마지막은 폴리노미얼이기 때문에 이거 빼면은 17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나머지가 훨씬 많은 게 다 비선형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다루는 데이터는 선형 모델을 가지고 뭔가를 해석을 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은 게 사실이다. 비선형성이 고려가 되어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비선형성은 사실 이 고전 통계에서 데이터를 해석하는 데 되게 많이 썼어요. 우리가 손으로 문제를 풀던 시절에 비선형을 도입하기 너무너무 힘들고 기껏해야 폴리노미얼 정도고 손으로 해석을 해서
이 데이터의 리그레이션을 한다던가 아니면 데이터의 변수 간의 관계를 본다던가 할 때 씁니다. 그 중에 하나가 PCA예요. PCA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PCA를 설명하면 너무 이게 끝이 없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PCA 잘 설명은 굉장히 많은 도움을 많이 있습니다. 요 링크 따라가시면 제 블로그로 가는데요.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적어놓은 그리고 블로그 유입량이 꽤 많은 포스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행렬 이제 뭐 저기 뭐 그지 뭐죠? 공분산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데이터 엑스 데이터가 피처와 데이터 개수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매트릭스를 분해를 해서 주요 인자들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주성분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데이터가 있을 때 X축, Y축이 이렇게 있지만 데이터가 주로 분포하고 있는 이 벡터가 주성분이 되는 거죠. 가장 많이 데이터가 분포하고 있는 이 줄, 여기서 찾은 이 줄이 PC1, First Principal Component가 되고요. 여기 수직 중에서 그 다음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게 제2 주성분, PC2가 되고요. 얘는 2차원에 있기 때문에 PC1, PC2밖에 없어요. 근데 데이터 컬럼이 많아질수록 평균 데이터만 해도 6개의 컬럼이 있기 때문에 일단 6차원 행렬이고 걔가 원하드 인코딩이 되면 11차원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성분도 PC1부터 PC11까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걸 다 쓰는 게 아니라 차원을 축소할 수가 있죠.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차원 20개가 있는 데이터가 있는데 처음에 한 5개 정도만 했더니 전체 분산이 거의 다 설명이 되고 나머지는 그냥 어떻게 잡아도 거의 상관없는 노이즈 레벨이더라라고 하면은 그걸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데이터가 이렇게 네모모에 있을 때 컬럼을 잘라서 버리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 용량이 그대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차원을 축소하기 되게 좋고 저는 PCL을 어떨 때 썼었냐면은 뭔가 변환을 하다가 메모리의 한계가 터져 나갈 뻔했어요. 그래서 그때 20 몇 차원에 있는 거를 보니까 한 8차원까지가 그 90%를 거의 넘어서 설명하더라고요. 요거를 이제 그 explained variance ratio, 요 변수 설명력이라고 하는데 요게 80% 이상이 되는 것만 남긴 다음에 나머지 버렸습니다. 그래서 겨우 계산한 적이 있었고요. 여기 보시는 예제는 다 아시다시피 엠리스트 손글씨 예제예요. 요게 이제 그 784차원이거든요. 요 글자 하나가. 근데 요거를 PCA 공간에 던진 다음에 설명력이 95%, 요 explained variance ratio가 90% 이상인 것만 따지면은 몇 개 안 남아요. 154개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용량이 20% 미만으로 줄어듭니다. 요거를 가지고 다시 역변환을 시키면은 일단 좀 배경이 좀 약간 회색이 되고 글자 주변 노이즈가 있긴 했지만 글자 다 알아볼 수 있잖아요. 훨씬 적은 용량과 적은 메모리를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원 축소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PC의 가장 대표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PCA는 차원 축소로 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말을 하기엔 PCA가 좀 많이 억울합니다. 더 좋은 기능도 많이 있고 근본적으로 데이터의 분포를 분석하는 기능이거든요. 또 하나의 기능으로 이제 아이겐 페이스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게 그 얼굴 모양의 데이터셋이 있어요. 올리베티 페이스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건데 어, 데이터셋에서 이 10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요거를 가지고 이 그림에서 PCA를 한 다음에 PC1, 2 딱 두 개만 가지고 역변환을 했어요. 거의 살아있죠, 얼굴이. 그렇죠? 지금 왼쪽 보면 여기 이제 목선 같은 게 좀 뭉개지긴 합니다. 디테일은 죽어요. 그렇긴 하지만 요 에러가 굉장히 작고요. 거의 다 살아있어요. 그리고 PC1, PC2라는 말이 뭐냐면 조성분이 뭐냐면은 이 데이터를 다른 공간에서 주무를 수 있다는 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X축, Y축 있잖아요. X축을 늘리거나 Y축을 늘리면 사람의 얼굴이 가로로 늘거나 세로 늘겠죠. 그렇죠? 그 정도 아니면 여기 있는 픽셀 데이터를 가지고 하면은 사람 얼굴이 어두워지거나 밝아질 겁니다. 근데 PC 공간은 이 데이터를 다른 공간에 옮겼기 때문에 여기서 조작을 하면 다른 조작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이 평균 얼굴의 PC1과 PC2를 보면 약간 좀 공포 영화에 나올 것 같은 그림이 되는데 이 아까 그랬잖아요. 이 두 개를 더하면 그 얘기 되는 거예요. 그죠? PC1은 뭐냐면은 얼굴에 있는 그림자 같은 게 됩니다. PC2는 얘도 그림자는 약간 위아래 그림자가 돼요. 얘는 좌우 그림자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PC1에다가 가중치를 바꾸면서 하면은 오른쪽을 보고 있는 사람이 왼쪽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PC2의 가중치를 반하면은 무표정한 사람도 웃게 돼요.
PC 공간에서 데이터를 가중치를 서로 다르게 더해버리면 새로운 데이터가 생깁니다. 그래서 데이터 생성 쪽에서도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좋아요. 간단하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생성 모델 되게 많잖아요. 겐부터 해가지고 요즘에 뭐 디퓨저 모델도 있고 많이 있는데 겐이나 디퓨저는 기본적으로 딥러닝 모델입니다. 오토 인코딩 구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일단 데이터가 되게 많아야지 이거를 데이터의 그 레이턴트 벡터를 학습을 해가지고 파악을 해가지고 이걸 새 데이터를 만들어요. 데이터가 애초에 많이 없다. 100개밖에 없다. 10개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이걸 못 씁니다. 그런데 PCA를 쓰면은 이건 아까 봤잖아요. 데이터 몇 개 좀 없어도 되잖아요. 가장 많은 축을 찾는 거기 때문에 적은 데이터, 스몰 데이터에서 데이터를 생성할 때는 이런 그 PCA라던가 아니면은 그 깁스 샘플링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통계적인 것들을 이용해서 분포를 학습이 아니죠. 분포를 가지고 그 안에서 재현하는 식으로 또는 약간의 조작을 하는 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PCA에다가 PC도 당연히 선형 변환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얘도 한계가 있잖아요. 여기다가 뭔가를 하려면은 커널을 씌웁니다. 이 커널이 뭐냐면 그 이런 거예요. 공간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아까 여기서 이런 공간이 있었죠. 데이터를 그리면 이 공간에 있잖아요. 이 공간을 비트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서 흉만 바꿔도 재밌는 일을 할 수 있었는데 공간을 비트면 더 재밌어지겠죠. 마치 여기 무거운 게 없으면 그냥 굴리면 쭈루루 굴러갈 이 작은 공이 얘 때문에 공간이 휘어서 뺑글뺑글 돌다가 달라붙는 그런 중력처럼요. 요거를 커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 파란 선이 있고 빨간 선이 있는데 선을 딱 하나만 그어서 이 둘을 분리하고 싶어요.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해도 안 되죠. 이렇게 해도 안 되죠. 분리가 안 되죠. 이렇게 하면 딱 좋겠는데 다 걸려버려요. 가장 좋은 방법은 곡선을 그으면 좋을 텐데 규칙 위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공간을 휘어버립니다. 데이터가 있는 공간을 휘면은 직선을 딱 걷을 때 아까 파란색, 빨간색 U자형 도형들을 깔끔하게 자를 수가 있어요. 사실 이거는 딥러닝 그 뉴럴 네트워크가 뭘 하느냐를 설명하는 그래서 가지고 온 건데 딥러닝 그 신경망 구조도 알고 보면은 공간 왜곡하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숨겨진 피처들을 가지고 결과를 쉽게 찾아내는 일들을 해줘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 양궁 관역처럼 가운데 있고 밖에 있는 거를 가지고 하려면 얘들은 공간을 아무리 비틀어도 쪼갤 수가 없어요. 그죠? 보시면은 별짓을 다 하고 있는데 안 되잖아요. 얘들은 제3의 축을 가지고 이렇게 딱 잘라버리면 됩니다. 그렇죠? 요거를 RBF라고 해요. Radial Basis Function이라고 하는데 이 차원에 있는 거에다가 차원을 더해가지고 이렇게 쑥 들어 올림으로써 얘를 싹 가운데를 자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런 식의 트릭을 쓰는 거죠. 그래서 커널 트릭이란 말이 참 잘 지었다고 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요게 사이키론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데요. 요거를 가지고 학습을 해서 PCA 공간에 옮긴 다음에 옮기면 별 차이 없거든요. 그냥 PCA 공간에 옮기면. 근데 커널 PCA 공간에 RBF 커널을 좀 옮기면 딱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얘를 손쉽게 분리할 수가 있어요. PCA 공간에서. 그리고 스위스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스위스롤이 이런 빵이잖아요. 그 파리바게뜨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빵이 이런 빵인데 이렇게 뺑글뺑글 굴려 있어요. 이런 함수가 있다고 해볼게요. 얘가 x1, x2, x3라는 세 개의 변수로 이루어진 공간에 있고 이 함수의 y좌표가 여기 있는 색깔입니다. 까만색이 작은 거, 흰색이 큰 값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같이 선을 딱 긋거나 아니면은 뭐 x1에 대해서 x1이 아니겠죠. 어떤 새로운 변수, 무슨 뭐 a라고 할게요. a1에 대해서 또 a2에 대해서 쉽게 증가한다, 감소한다 말을 하려면은 얘들이 이 색깔별로 한쪽부터 쭉 가 있으면 좋을 텐데 지금 그게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리니어 커널도 있거든요. 리니어 커널을 해도 안 되고 RBF를 해도 안 되고 시그모이드 커널을 해도 안 돼요. 커널이 되게 종류가 많아요. 10대까지 있어요. 뭘 해도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각의 커널은 다 그냥 커널을 씌운다가 아니라
파라미터가 다 있어요. 이 커널을 사용하기 위한. 예를 들어서 RBF 같은 경우에 뭐 중심에서부터 거리가 얼마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커널을 뭘 쓰냐, 각 커널의 파라미터가 뭐해서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그거 다 해봐야 돼요. 이게 폴리노미얼 커널을 별별로 다 씌워본 거예요. 이 데이터셋을 아까 그 3차원 공간에 있는 데이터셋을 가지고 폴리노미얼을 디그리 1부터 디그리 2, 3까지 해서 뭐 이제 별별 거를 가지고 했는데 뭔가 뱅글뱅글 돌고 막 다르게 말리는 것 같긴 한데 여전히 말려 있죠, 그렇죠? 바라보는 관점도 바뀐 것 같아요, 데이터를. 이게 답이 아니다. 다른 거 해보자. 그래서 RBF 커널 아까 되게 강력했던 RBF 커널 써보자. 근데 잘 안 빠져나옵니다, 그죠? 이게 무슨 정리가 안 돼요. 얘도 여기에 적합한 모양은 아니에요. RBF는 어디 둘레로 쌓여 있고 가운데 있는 걸 끄집어낼 때 이렇게 적합한 거지 이렇게 말려 있는 거에 적합한 모양은 아니다.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시그모이드 커널. 얘는 뭔가 이 안에 들어가서 보면 약간 이런 모양일 것 같긴 한데 이 롤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얘는 계속 말려 있어요, 그냥. 그쵸? 근데 좀 이 얇게 말려 있냐 두껍게 말려 있냐 그것만 바뀌고 있고 여기 돌아가는 길 바뀌고 이것도 아닙니다. 그 커널 말고 아예 다른 식의 방법도 있어요. 코사인 폴드도 있는데 얘도 답이 안 뭐냐고 매니폴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매니폴드라고 하는 게 되게 많이 쓰는 한 번씩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매니폴드라는 말을. 이게 뭐냐면은 왜 그런 어릴 때 그 수학 선생님이 그런 퀴즈 내신 적 있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종이는 2차원이고 상자는 3차원인데 종이를 구겨서 상자에 넣으면 이건 2차원이니까 3차원이다. 뭐 이런 거 있죠. 특히 실은 1차원인데 실을 뚫뚫 말아서 상자에 넣으면 이거 1차원, 3차원일까 이런 거 있죠. 이 매니폴드는 뭐냐면은 저차원의 구조가 종이를 구긴 것처럼 뭔가 변형에 의해서 고차원이 돼 있는 상태를 매니폴드라고 보시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수학적으로 엄밀한 표현은 아니에요. 근데 그 표현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하루 저녁 내내 관련된 것만 찾아보다가 스스로 이해한 표현이 이거였어요. 그래서 아까 스위스 롤도 되게 말려 있잖아요. 그냥 종이를 똘똘 만 것 같은 모양이잖아요. 2차원이 3차원 돼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환원시키면 돼요. 2차원으로. 어떻게 환원시킬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 그래픽스라든가 기하학적인 수학에서 이런 걸 다루시는 분들이 연구를 많이 했는데 먼저요 이 중에 네 가지 그림이 있는데 가장 선배로 따지면 이 MDS입니다. 멀티 디메ൻ셔널 스케일링이라는 걸 통해서 이 그 다차원 공간에 있는 거를 적은 차원으로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일단 저기서 답이 아니죠. 그리고 로컬리 리니어 인베딩 LL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아이소맵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무려 2000년에 둘 다 사이언스지에 나온 기법이에요. 고차원에 있는 데이터를 가장 근접한 데이터끼리 연결을 해서 요, 이 분포를 스스로 파악하게 만들어서 펼치는 기법입니다. 수식이 되게 어려워요. 이게 말로 하면 그래도 쉬운데 수식이 되게 어렵고요. 그래서 이거 두 개가 이럴 때 굉장히 강력해요. 그리고 TSN도 있습니다. 이거 발음을 TSN이라고 말하는데 요거는 이제 데이터 시각화 쪽에 주로 쓰이는 기법인데 이것도 근처에 있는 데이터끼리 묶어서 다르게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얘도 보시면은 얘를 둘만큼 깔끔하게는 아니지만 사실 얘들은 그 G1이라고 하는 새로운 변수로 그냥 설명 끝나버리죠. 그쵸? 두 개가. 얘는 G1 한으로 끝나지 않지만 G1, G2까지 하면 거의 끝납니다. 굉장히 좋은 그 재해석 방법이죠. 그래서 티스니 같은 경우는 시각화에도 되게 많이 쓰여요. 2008년 나왔고요. 이제 여기다가 이제 아까 안 맞던 리니어 리그레션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커널을 이용해서. 아까 좀 전에 봤던 거죠. 제가 만든 데이터셋이고 요거 잘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었죠,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커널을 어떻게 씌우냐. 아까 리니어에다가 폴리노미얼을 적용해서 비선형성을 더했잖아요. 커널도 더할 수 있어요. 근데 커널이 그 우리가 그냥 쉽게 쓰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커널이 그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던가 이런 데서 매겹에서 부르는 식으로 많이 구현이 되어 있어요. 서포트 벡터 머신도 공간에 선을 그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우리는 이번에 RBF를 쓸 거야 아니면 시그모이드를 쓸 거야 라고 하자인데 어, 선형 모델에서
커널을 부르는 게 제일 좋은 게 커널 리치입니다. 일단 요거를 식을 설명하진 않을 거예요. 제가 설명 능력이 없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 더즈 설명이 있어요. 이게 수학적으로는 만만치 않게 어려운데, 일단 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리치 리그레션이라고 있잖아요. 일반적인 선형 리그레션은 아까 웨이트 0 플러스 웨이트 1 x1 플러스 웨이트 2 x2 플러스 쭉 가는 거를 그냥 이제 뭐 뉴턴 합스를 쓰든 뭐라든 맞추는 방법이고요. 리치 리그레션은 이렇게 만든 예측항에서 예측값에서 참값을 뺀 요거를 제곱한 거를 원래 로스 펑션이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로스 펑션에다가 텀이 하나 더 붙습니다. 뭐가 붙냐면은 각 항의 웨이트들을 제곱한 거를 더해서 붙여요. 이걸 왜 붙이냐면 이 과적합이라고 하는 게 어떤 특정 웨이트가 엄청나게 커질 때 많이 생기거든요. 아니, 웨이트가 많아, 차수가 많아서 이 많아지거나 이 웨이트가 많아지지 않게 눌러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수의 제곱합을 손실함수에 포함시키는 걸 리치 리그레션이라고 하고 굉장히 잘 쓰이는 건데 여기에 커널이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갖다 쓰기 좋은 게. 그래서 사이킨런에 커널 리치라고 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되게 보통 이렇진 않잖아요. 뭐 리니어 모델, 앙상블 이렇게 약간 큰 범주가 있는데 얘는 특이하게 커널 붙은 게 뭐 리치 말고 라소도 있고 일레스틱도 있고 다른데 싹 다 없고 리치만 있어요. 그래서 커널 리치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쪽을 붙여요. 커널 리치를. 그리고 실행을 하면은 딱 맞아버려요, 그냥. 굉장히 정확히 맞아버립니다. 근데 여기다가 제가 그냥 한 게 아니라 파이프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긴 했어요. 왜냐면은 커널을 불러오는 순간 어떤 커널을 부를지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알파와 감마라고 하는 이 커널을 제어하기 위한 파라미터가 또 들어가요. 이 파라미터들을 또 이제 범위를 설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은 오늘은 생략을 했어요. 저번 시간에 그 베이지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거 하기도 했고 맨 앞 페이지에서 링크를 가시면은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 선형 모델에 내가 어떤 사정이 있어서 선형 모델만 써야 한다. 그런데 얘가 비선형성을 좀 커버를 해야 한다고 하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폴리노미얼 텀을 넣는 거. 근데 얘는 각 항에 이제 그 물리적인 의미가 문제가 되고 두 번째는 커널리티 쓸 수가 있다. 다만 얘는 하이퍼바리 튜닝을 해야 된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좀 실습을 해보신다면 그 핸즈온 머신러닝 그 두꺼운 그 도마뱀 책에 8장에 차원 축소가 되게 잘 나와 있어요. 차원 축소에서 PCA를 다루면서 커널 트릭을 되게 많이 다루거든요. 그 사실 선형 쪽은 다 잘 아시는 거고 쉬울 거라서 딱히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되는데 PCA는 여러분들께서 데이터를 다루면서 하면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PCA를 보시면서 이제 커널 PCA까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엠리스트를 그 티스니로 시각화를 한 거예요. 그냥 PCA를 한 게 아니라 PCA를 통해서 차원 축소를 해가지고 훨씬 시간을 줄이면서 한 그 예제 코드가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그 시간이 되시면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발표 여기까지고요. 예, 마치겠습니다. 예, 질문 있으실까요? 궁금한 게, 네, 일단은 네, 커널을 쓰면, 네. 기본적으로 행의 개수나 이런 걸 훼손하지는, 훼손하지 않아요. 그 커널이라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데이터를 쉽게 말씀드리면은 x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 폴리노미얼 커널 같은 경우에 x제곱 이런 것도 가지고 있어요. 얘가 여기를 거치면 x제곱이 되잖아요. 값이 바뀝니다, 이 안에서. 그리고 좀 더 유의미한 의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되게 분포가 이렇게 새로운 차원을 도입하기도 하고 그렇게 바뀌는 거지 내가 쓴 데이터가 100개면 100개, 1000개면 1000개 그대로 다 들어. 그리고 컬럼이 이제 다른 숫자로 돼서 바뀌는 거죠. 제가 오늘 얘기해 주신 거에서 PCA를 통해서 차원을 이런 거가 네, 굉장히 좀 잘 써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네네, 이미 뉴럴 네트워크를 쓰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경우에 약간 전처리로 PCA를 한번 추가시키는 게 더 효과가 있다네요. 아, 그 굉장히 좋아요. 지금 뉴럴 네트워크가 좀 헤비하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차원을 한번 줄여주고 보내주면은
일단 이 넷 사이즈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빠르게 돌 수 있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컬럼이 원래 20몇 개가 있었는데 5개만 넣어도 전체 그 익스플레이트 베리블 레이쇼에 뭐 90% 이상 커버된다라고 하면은 줄여서 넣을 수가 있고요. PCA를 통해서 넣는 것도 많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PCA를 통해서 새로운 뭔가 이제 데이터를 만들 수 있으니까 데이터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쓸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PCA를 통과시켜서 예를 들면 원래 5개 피처인데 네. PCA 1과 2를 뒤에 붙여서 7개 피처를 뭐 쓸 수도 있고 그냥 2개만 쓸 수도 있고 뭐. 아, 근데 PCA를 원래 PCA 붙이는 거는 무의미해요. 왜냐면 PCA가 선형 변환이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X1부터 X5까지 있다고 하면은 PC1, 2 뭐든 간에 그 선형 변환 웨이트 1의 X1 플러스 웨이트 2의 X2 플러스 웨이트 5의 X5까지가 PC1으로 디파인돼요. 아, 그럼 커널은 영. 커널은 요것도 복잡해져요. 이렇게 선형 변환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식을 뽑으려고 해도 뽑을 수가 없고 좀 복잡해져요. 그래서 커널 변환을 하는 거를 붙이면은 글쎄 요것만 따로 뽑아내서 붙인 적 없어 모르겠는데 PCA는 붙여봤거든요. 확실하게 개인이 없어요. 근데 대신에 PCA가 좋은 게 뭐냐면 전체 그러니까 머신러닝 측면보다 데이터 분석 측면에서 되게 좋은 게 이 데이터에서 가장 중요한 패턴이 있다. 가장 큰 방향의 패턴 그 노인 분포가 있고 여기에 기여하는 인자는 X1이 몇 프로, 2가 몇 프로, 뭐가 얼마다라고 하면은 이것만으로 벌써 이 데이터를 설명할 수 있는 스토리가 꽤 파악이 잘 돼요. 전 PC의 가장 큰 미덕이 이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이게 선형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선형성의 관점에서만 보는 거라는 또 그게 있죠. 그래서 비선형 PCA를 통해서 더 잘할 수 있으면 더 좋게 되겠죠. 네. 저도 질문이 하나 있는데, 예, 아까 커널 얘기하실 때 RBF 같은 건 이제 가운데 있는 걸 뽑아내는 이런 거였지만, 네네네. 약간 어떤 커널이 어떤 형태의 데이터를 적용이 잘 된다 이런 것들 좀 있나요? 예, 일단 그게 좀 있어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RBF는 이렇게 그 뭔가 센트릭한 데이터, 네. 예, 굉장히 찰떡이고요. 시그모이드는 좀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살짝 다른 게 화면 공유를 해놓고 할게요. 여기 줌에도 계신 분들이 있어서 그냥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RBF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끄집어내다가 이렇게 뒤집히는 듯한 모양이 나오잖아요. 네. 네, 그렇죠? 시그모이드는 뒤집히지는까지는 않아요. 뭔가 이렇게 쫙 펴는 느낌은 있어요, 근데. 이런 식의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매니폴드 관련된 것들은 다 돌돌돌 된 거를 펴는 쪽이에요. 그래서 만약 내 데이터 모양을 좀 파악했을 때, 물론 이 파악하려면은 또 별도의 노력이 들지만, 아니면 이 데이터가 생성되는 과정을 내가 잘 이해하고 있다면 어떤 모양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센터에서 퍼져나가는지 어떤 건지. 거기에 맞게 이번에는 뭐 둘둘 말린 모양이니까 이제 뭐 RBF 같은 거 하지 말고 이거 먼저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먼저 고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사실 리니어 커널도 있다고 했잖아요. 얘는 좀 넣는 의미가 좀 약해요. 얘를 약간 수평 이동 내지는 약간 그런 것들이라서 리니어는 사실 이걸로 득을 본 적은 없고요. 폴리노미얼 같은 경우는 요게 좀 재밌었어요, 저는. 몇 번 테스트 해봤었는데 얘를 돌리는 것 같은 느낌이 나요. 그죠? 네, 그런 적 네. 있어요. 그래서 이게 머릿속에서 수식이랑 다 연결은 안 되는데 하여튼 결과적으로 보면 돌리는 느낌이 났고 요 그림들 제가 다 그려본 거거든요. 코드 돌려서. 사실 요거 바꿀 때 어렵지 않으니까 폼은 돌리면 돼요, 그냥. 그래서 한번 테스트 삼아서 돌려보시면은 어떤 커널이 있다, 얘는 뭐 하는 거지, 내 데이터 어떻게 되지 할 때 돌려보면 확실히 감을 좀 잡기 좋죠. 네. 저도 다 하는 거 아니고 화이트 무슨 커널도 있고 피셔 커널도 있고 너무 많아요, 종류가. 네. 네, 또 질문 있을까요? TSNE 네, 관련해서 저도 조금 써봤는데, 네, 이제 클러스터 돼서 이제 분리가 됐잖아요. 네, 네, 이게 거리는 의미가 없다고 네, 제가 알고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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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 논문에도 저는 이제 뭐 양자화학이나 뭐 머티리얼 사이언스 쪽은 TSNA 많이 쓰긴 쓰더라고요. 그쵸. 그거 가지고 뭐 서로 다른 화합물을 음, 분리한다든지 하는데 약간 좀 쓰기 되게 간편하긴 한데 거기도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가 있고 맞아요. 그걸 돌릴 때마다 다 바뀌죠. 바뀌거든요. 그래서 네,
다른 사람들 사실 너무 쓸데있고 하이퍼 파라미터 언급을 잘 안 해요. 뭘 어떻게 하고 해서 맞아요. 좋은 그림 나왔으니까 그냥 그걸 너무나 네, 맞아요, 맞아요.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 약간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떤 의견이 아, 있으신지. 이거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사실 이게 일단 얘만 해도 지금 3차원 공간에 있는 그림이잖아요. 이걸 2차원에 갖다가 붙인 거잖아요. 여러 가지를 통해서. 키스니가 요게 그, 저 수식을 보고 꽤 강력한 것 같아서 비주얼라이제이션 말고 뭔가 클러스터링 자체에 써보려고 좀 공부를 했었는데 잘 이해가 안 돼서 물어봐도 보면 전부 다 비주얼라이제이션에만 쓰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예. 뭐냐면은 일단 멀리 있는 것보다 가까이 있는 애들이 더 연관성이 높은 건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 한 5차원 공간에 있는 애를 2D에 박다 보니까 5차원 공간에 있는 걸 보는 관점에 따라서 바뀌는 게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그 맨 마지막에 있는 그림에서 이것도 디스니로 그린 거예요. 근데 이런 그림 맞죠? 예. 근데 여기서 보면은 얘가 뭉쳐 있는 거는 참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 얘랑 얘가 가까이 있고 얘랑 얘가 얘보다 멀리 있냐 그건 몰라요. 예. 왜냐면 이게 옆에서 본 거를 그리면은 얘랑 얘가 가까이 얘가 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정량적으로 이걸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그게 있고 그래서 유맵이라고 하는 거를 또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그것도 수식이 되게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근데 얘도 티스는 좀 예쁘게 나오긴 하고 시간도 좀 도는데 걸리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그 시각과 인간이 살아가는 공간이 2D, 3D다 보니까 예. 근본적으로 발생하는 문제 같아요. 데이터는 무조건 N차원인데. 그래서 그 정말 코딩 잘하시는 분들이 짠 코드를 보면 뇌 구조가 다른 게 보이거든요. 이 사람은 생각을 객체지향으로 하는구나. 이게 보여요. 저라면 죽어도 못 짤 코드. 그게 되게 많이 보이는데 데이터도 잘하시는 분들 보면은 생각이 N차원인 것 같아요, 이분들은. 여기랑 이게 당장에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이거를 뭐 찾아가지고서 또 다 긁어서 분석을 하세요. 뭔가 이제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인지 능력을 확장할 필요가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리고 이럴 때 그 예를 들어 여기 섞여 있는 거 같은 거, 갈색이랑 여기 샤이안 같은 거, 예. 예. 진짜 섞여 있는 거냐 아닌 거냐 할 때는 이제 뭐 케일 다이버전스 뭐 이런 걸로 또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또 다 그걸 또 따로 재야죠. 그래서 이제 정량적으로 매트릭을 해서 그다음에 테이블을 붙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림 보고 판단할 수 없어요. 또 질문 있을까요? 네. 없으시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